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기초 총론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총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학개론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개론은 첫 번째 뭐다?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뭐?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뭐? 감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방금 무엇을 끝냈죠? 총론을 다 끝냈습니다. 생기초를 끝냈고, 제가 강론에서 몇 파트? 6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강론의 6파트 중에서 첫 번째가 뭐? 경제론, 두 번째가 뭐? 시장론, 세 번째가 뭐? 정책론, 네 번째가 뭐? 투자, 다섯 번째가 금융, 마지막이 개발, 관리, 마케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출문제의 구성을 보면 우리는 총론에서 약 3문제에서 4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6파트를 통해서 3문제와 4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경제론 들어갈 겁니다.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으로 대표되는 가장 숫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학개론 학습의 첫 번째 벽을, 어려움을 만나게 되실 부분입니다. 근데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념을 좀 잡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개념을 잡는 것을 생기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수요 공급의 개념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면요, 경제론을 이렇게 해서 배운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총론을 배우고 강론에서 경제론을 시작하느냐? 경제론은 수요와 공급으로 대표되는 파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 즉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고, 그 부동산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혹은 개발 제한구역 등의 각종 정부의 정책을 배우게 되고, 그 경제시장 정책을 배워서 학개론의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드디어 돈을 벌기 위한 투자론에 진입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만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죠. 그쵸?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빌려와서 개발도 하고 부동산 관리도 하고 팔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는 것이 강론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제론, 그리고 뭐 투자론, 감정평가론, 요 세 파트가 뭐예요? 학개론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많이들 꼽습니다. 그 부분의 첫 번째 파트로서 부동산 경제론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부동산 경제론, 여러분들이 생기초를 시작을 통해서 경제론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경제론은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곡선의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개념 잡으러 가 보시죠. 첫 번째는 수요 이론입니다. 수요 이론입니다. 수요 이론. 자, 수요 이론의 개념은 세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뭐? 유량의 개념. 우리 이거를 flow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해당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 즉 뭐예요? 뜻을 가진 사람을 유효 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즉 뭐예요? 하고자 한다. 하고자. 먼저 일어난 일의 개념으로서 사전적 개념이다라는 것이 포인트.
그쵸? 구매했다 아니에요. 구매하고자 하는 뭐 사전적 개념의 무엇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요이론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이론의 개념 세 가지 뭐 무슨 개념? 일정 기간의 개념을 가진 유량의 개념이고요. 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뭐 유효 수요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있다? 뜻이 있다. 두 번째 무엇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뭐도 있다? 돈도 있다. 돈이 뭔데? 구매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다? 5억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무엇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얼마짜리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때 내가 얼마가 있다? 5억도 있다. 아시겠죠? 이건 다 있어요. 누가 다 있어. 저도 사고 싶어요.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그렇죠? 막 아파트 안에 막 헬스장 있고 막 수영장 있고. 요즘엔 여러분 뭐 있냐면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조식 서비스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좋겠다 하고 찾아봤거든요. 많이 비싸. 그래가지고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무엇이 좀 부족하다. 이게 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구매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열심히 발로 뛰고 물건 찾고 중개해주고 수수료 잘 받고 해가지고 무엇이 돼야 된다? 유효 수요자가 되어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유효 수요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유효 수요자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무엇이 있다? 뜻도 있다. 뜻. 의사. 사고 싶어. 구매하고자 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 뭐?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구매력. 그러니까 유효 수요자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이거 인트신 분들 아시겠죠? 돈도 있고 뭐도 있다? 뜻도 있다라는 거. 자, 관계 및 곡선의 형태. 이걸 설명 좀 드릴게요. 관계 및 곡선의 형태. 자, 잠깐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곡선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세로축은 P, 우리 이거를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Q, 이거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요곡선을 그리는 거니까 수요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다. 여기 수요량 써드릴게요. 그럴 거니까. 자, 반비례 관계란 말은 뭐냐?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점들을 이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 비싸다. 수요량이 몇 개다? 여기 있다. 한 개 어칩시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까지 그렇게 칩시다. 자, 가격은 얼마? 1,000원. 맞죠? 그 다음 얼마? 1,000원대 사요, 안 사요? 안 사고. 900원, 800원, 700원, 600원, 500원, 400원, 300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 점들을 싹 다 이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요렇게 뭐 하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래 한계효용 체증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뭐 하향하는 무슨 형태? 직선이 아니라 원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편의상 그냥 직선의 형태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역의 관계. 그러면
가격과 무엇은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둘은 무슨 관계? 반 앞에 쓸게요.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 반비례. 이게 무슨 법칙? 수요법칙. 쉽게 설명드려보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됐죠? 싸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됐어요? 그래서 뭐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수요 법칙이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즉 뭐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움직인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올라가고. 요 뜻 수요 법칙 아시겠죠? 두 번째.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 어떻게 있습니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떨어지죠.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 아시겠죠? 요 가격일 때 1개. 요 가격일 때 2개. 요 가격일 때 얼마? 3개. 요 가격일 때 4개. 5개. 6개. 7개. 됐죠? 그럼 뭐? 요거 얼마? 1,000원. 요거 얼마? 900원. 이렇게 뭐 500원. 이렇게 가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요거 500원 하면 안 되겠네. 요거 한 400원 정도 해야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1,000원일 때 아무도 안 사고 900원일 때 1개 사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뭐예요? 곡선의 형태이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잘 봐야 돼. 자, 곡선 설명드렸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 별표. 두 번째는 수요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즉 봅시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자, 요거 두 개는 굉장히 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에는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 수요량의 변화의 요인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아까 이렇게 그려드렸던 그래프 기억나시죠? 뭐? 가격과 수요량. 뭐? 가격과 수요량. 됐어요?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 자, 물론 해당자와의 가격이나 해당자의 가격 이외의 변화 요인 때문에 수요량은 변하지만 변해요. 수요량은 변하는데 그게 왜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 나왔죠. 그럼 이 Q가 뭐예요? 수요량이라고. 됐어요? 자, 그래프 어떻게? 이렇게 그렸죠. 됐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반드시 뭐만? 요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해당 재화 가격이 바뀔 때 수요량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몇 글자? 두 글자.
그러면은 이 P 말고 뭐예요? 다른 변화의 요인이 생겼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여기 붙어 있죠. 맞아요? 이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오케이? 해당 재화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뭐예요? 해당 재화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칩시다. 수요량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증가했어요. 요만큼 증가했죠? 맞아요?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 곡선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점이 어디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뭐가? 수요량이. 그러면 선이 이렇게 오게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증가하면 곡선을 따라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라는 거. 그래서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고 증가는 곡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감 잡으셨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곡선을 따라서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상향이동. 즉 곡선을 따라서 상향이동. 감소했으니까 곡선을 따라서 뭐? 증가했으니까 하향이동. 그래서 양은 늘어났지만 가격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량이 증가하면 곡선을 따라 하향이동합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겁니까? 곡선에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게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으니까. 그 해당 재화가 아파트로 나오기도 하고요. 주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오피스텔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는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 곡선상의 상향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곡선상의 하향 이동하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근데 해당 재화의 가격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수요의 변화 요인에 크게 이런 것도 있어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그리고 뭐 대체재 가격 됐어요? 등이 있는데 잘 봅시다. 이제는 이 P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 소득, 선호도, 인구, 예상, 가격. 그러면 소득이 올랐어요. 맞아요? 이건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수요의 뭐?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도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근데 선의 곡선상에서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요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선이 어디로? 이렇게 바뀐다고. 왜? 얘 아니니까. 아시겠죠?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요인. 첫 번째 뭐?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했잖아요, 지금 요만큼. 그렇죠. 그래서 뭐다? 소득이 증가하면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 교수님, 상향이란 말은 왜 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가 뭔데요? 공급 곡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점은 원래 여기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점이 이동했죠. 어디로? 이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요만큼 이동했고 위로 요만큼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요? 우상향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어디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우상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사람들이 안 사고 싶어 해. 오케이? 그러면 원래의 점은 어디였는데? 요 점이었는데 요 점이 어떻게 바뀌었다? 요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뭐 왼쪽으로 갔죠. 얼만큼 감소했으니까 요만큼. 맞아요?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좌측으로 간 거 맞아요. 그리고 뭐 요만큼 하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좌, 하, 향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자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곡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해당자와의 가격이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봅시다. 수요량의 변화는 무슨, 우리 함수상에 나타날 때 무슨 표현으로?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수요량 세 글자, 곡선상 세 글자로 나타나는 거고, 수요의 변화는 내용들이 뭐가 있다? 소득, 뭐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등이 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함수상의 그래프를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는 P, 이 해당지와의 가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는 하나만 그어놓은 이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지. 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변화로서 표현하는 거니까.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서 뭐 곡선의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뭐? 곡선 자체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거다. 두 글자, 두 글자. 수요량의 변화는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곡선 상에서의 변화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곡선 상에서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인 거고요. 이 점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뭐밖에 없다? 해당 재화밖에 없다. 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뭡니까? P. 됐어요?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 그래서 학계론에서 해당 재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해당 재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밖에 없다. 무엇이 있다? 해당 재화로 아파트 나올 수 있고요. 해당 재화로 주택 나올 수 있고요. 해당 재화로 오피스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문제에서 아파트가 주로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로만 가르치니까 나중에 주택이나 오피스텔 나왔을 때 이게 해당 재화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용에서 해당 재화로 나올 수가 있는 게 뭐?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가격 변화가 다 뭐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의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소들, 그러니까는 P 말고 얘 말고 다른 것들 뭐가 있어요? 소득이 변화한다, 선호가 변화한다, 좋아하는 거, 인구 변화,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자율, 거래세 등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다. 근데 곡선의 표현은 어떻게 한다?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서 표현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뭐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차이였었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뭐? 곡선상. 수요량이니까 뭐? 곡선상 세 글자. 그쵸? 그러니까 뭐?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하고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해당 재화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뭐 받으시면 가격. 혹은 임대료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격과 임대료 똑같은 말이라는 거. 그런데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수요량은 변했죠. 증가 감소했는데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곡선이 어떻게? 곡선의 자체가 움직였다라는 거지. 오케이. 수요량은 변화했는데 그 변화의 요인이 뭐예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일 경우 곡선상 말고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서 표현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와 해당 재화 수요의 변화의 경우 곡선의 자체 이동으로서 존재한다. 왜? P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겠지. 얘는 P니까. 뭐가 어려워, 씨. 그쵸? 얘는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 표에서 점 하나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지. 근데 얘는 얘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곡선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됐어요? 그 내용을 안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서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수요량의 변화, 요거는 뭐예요? P. 해당 재화의 가격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얘는 이야기할 게 좀 남아 있어요. 잠깐 지우고 다 지웁시다. 다시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요의 변화에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증가 요인의 별표 하나. 수요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자, 수요의 변화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거를 암코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 하나 드릴 건데 수요 증가하는 요인에 크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소, 득. 두 번째 뭐? 선, 호, 인, 구, 가격, 뭐? 예상. 그쵸? 다섯 번째 뭐? 제, 가격. 그리고 밑에 이렇게 줄을 끄시고 제, 가격. 이자율. 마지막 뭐? 거래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거래세. 자, 여러분 설명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할까요? 네, 증가하겠죠. 여러분, 선호도, 좋아한다는 게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합니까? 네, 증가합니다. 인구가 늘어났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됐어요? 네, 여기서 조심. 여기서 별표. 가격이 아니야. 뭐 가격 예상이에요. 가격 예상은 뭐예요? 내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혹은 뭐 내릴 거라고 예상한다.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야 수요가 늘어나겠지. 가격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 사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어야 선호도가 올라가겠지. 왜? 돈 번다니까. 자,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자, 봅시다.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파트, 주택. 자, 서로 무슨 관계? 대체재 관계라고 봅시다. 대체 관계라고 봅시다. 왜냐면 아파트에 안 살면 주택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주택에 살면 아파트 가서 못 사는 거니까. 자, 두 개가 대체재. 즉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대제품이라고요. 콜라 사이다.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자, 봅시다.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 되겠죠. 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고 대체재가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잘 개념 잡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 감소 효과로 인해서 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왜? 우리는 무슨 관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관계니까. 아시겠죠? 요거 하나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요 보완제 거래세 이자율은 뭐 떨어져야 뭐예요? 떨어져야 하락해야 수요가 증가한다. 이자율은 떨어져야 당연히 수요 증가하는 거 아시겠죠?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요. 거래할 때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보완제 가격 하나만 갖고 옵시다. 자, 보완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뭐 좋다. 치맥 치킨과 맥주. 자, 봅시다. 치킨을 메인으로 해야 되겠다. 자, 치킨과 뭐 맥주. 치맥 한 번씩 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살찔까 봐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됐고, 자, 치킨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오케이? 치킨 수요가 증가했어요. 치킨 수요가 감소했어요. 죄송합니다. 치킨 수요가 감소했어요. 자, 맥주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맥주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맥주의 가격은 뭐 하락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자, 치킨의 수요가 뭐 증가하는 경우 맥주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맥주의 가격은 떨어져야 되겠죠. 뭐 맥주의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죠. 요게 포인트. 맥주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맥주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고, 맥주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치킨도 많이 먹게 되겠네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뭐다? 대체제와 무엇으로? 보완제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다? 이거 두 개 관계는 뭐다? 보완제. 즉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먹는 것은 보완제, 이거 선택하면 딴 거 선택할 수 없으면 대체제.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아파트와 주택은 대체제 관계니까 대체제인 주택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고, 이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대체제니까요. 보완제는요, 치킨과 맥주라고 볼 때 맥주 가격이 떨어지면 맥주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맥주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함께 먹는 치킨의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야, 맥주 값이 싸대. 맥주 한 개 사가자. 라고 하면은 맥주만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안주, 여러분 좋아하는 안주 뭐 땅콩, 그쵸? 치킨, 그쵸? 이렇게 건어물 이런 거 드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뭐 보완제는 함께 움직이는 거, 그쵸? 대체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가격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수요 증가하는 요인 5가지 먼저 한번 볼 때, 올라갈 때 같이 증가하는 거 5가지 뭐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해서 뭐 소, 선, 얘는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보완제 가격, 이자율, 거래세, 이거는 떨어질 때 뭐가 된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나만 체크해 두세요. 되셨죠? 그래서 소선이 예대는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고요. 보완제 가격, 이자율, 거래세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뭐 수요 감소 요인은 요거 반대로 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선호도, 인구, 예상, 대체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보완제, 이자율, 거래세가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다 써뒀어요.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따라 안 쓰셔도 돼. 증가, 뭐 감소. 자, 수요의 변화에서 수요 증가, 상승하는 경우 5가지 여기 쓰시면 됩니다. 이제 뭐
뭐? 소, 선, 인, 예, 대. 이게 뭔데?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이거 조심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슨 가격? 대체재 가격이 증가하거나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요. 하락하는 경우 뭐예요? 보완제, 보완제, 이자율, 거래세가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선예대가 오를 때 수요 증가, 보이거가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 아시겠죠? 나머지는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 감소 요인은 뭐? 보이거가 상승하면 뭐예요? 수요가 감소되고요. 소선인 예대가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증가 요인을 잘 체크해 두시고 수요 증가와 감소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수요 증가의 반대는 뭐? 수요 감소 요인이다. 소선인 예대가 떨어지면 수요 감소, 보이거가 올라가면 수요 감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 파란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건 빨간색, 떨어지는 건 파란색. 그래서 증가하고 상승한 경우는 소선인 예대, 이게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고, 보완제, 이자율, 거래세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고, 소선인 예대가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고, 보이거가 상승하면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의 이론 전부였습니다. 자, 공급 이론입니다. 자, 공급 이론 한번 넘어오시죠. 공급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요 이론과 정확하게 비슷하지만 그래프만 반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문제를 함께 보시죠. 사실은 학기론에서 수요가 훨씬 더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공급은 실제적으로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수요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정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급 이론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무슨 이론? 유량 개념, 플로우의 개념이죠. 뭐다? 전적 의미고 기간이 필요한 의미이다. 공급하고자 하는 거. 뭐? 공급하고자 하는 거. 우리 아까 유효 수요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어요. 뜻도 있고 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뭐예요? 뜻도 있고 뭐도 있다.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된다. 오, 능력자예요. 자, 두 번째, 곡선의 관계와 곡선의 형태. 얘는 뭐예요?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상향하는 곡선의 형태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공급 곡선의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가격, 공급량이에요. 이건 뭐?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됩니다. 더 팔겠습니까? 덜 팔겠습니까? 당연히 더 열심히 팔려고 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하는 형태고 원래 형태는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뭐?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 아시겠죠? 그래서 편의상 직선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역시 공급량의 변화란 말이 나왔으니까는 맞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이게 뭐?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맞아요? 역시 뭐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겠죠. 그래서 곡선을 따라서 상향 이동, 곡선을 따라서 하향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점이 있는데 증가했어. 공급량이 증가했어. 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뭐? 올랐으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왜요? 돈이 되면 이 말이 뭐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뭐예요? 팔려 하고
8고 19 됐어요? 8고 19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급량이 늘어나고 됐죠? 두 번째 돈이 안 된대요. 돈이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팔고 싶고 뻔한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되면 뭐 안 팔고 싶고 그럼 뭐예요?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니까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가 무슨 뜻인데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는 뭐 따라 움직여야 돼. 이번엔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량의 변화는 아까보다 훨씬 더 쉬워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이게 변화하는 거니까. 맞아요? 돈이 되면 팔려고 하고 뭐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상향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상향 이동. 됐어요? 그래서 감소했대요. 감소하면 뭐 돈이 안 되니까 역시 하향 이동하게 되겠죠. 됐어요? 상향 이동하는 경우 증가, 하향 이동하게 되는 경우 뭐 감소. 그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급의 변화로 나왔어요. 이거 안 어렵죠? 왜?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오케이? 공급의 변화니까. 공급의 변화가 딱 떴어요.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자,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에서 잠깐 지울게요.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말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당연하지. 증가, 뭐 감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점을 하나 해보죠. 뭐 수요 곡선. 이게 뭐 우하향하는 곡선이고요. 우상향하는 건 뭐 공급 곡선이니까 원래는 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가격은 떨어지고 우측으로 갔죠. 맞아요? 어떻게? 우하향.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양은 상승하게 되겠죠.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상승했다. 그래서 원래 뭐 우하향. 우측으로 먼저 갑시다. 하향.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증가할 때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지만 수요 곡선에서는 우상향, 공급 곡선에서는 우하향이 되는 겁니다. 왜?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지. 그런데 양은 증가했으니까는 방향은 우측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감소는 당연히 뭐예요? 감소는 당연히 뭐? 좌상향. 당연한 거였지. 좌로 가봅시다. 상향. 공급이 감소됐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지. 공급 감소라며. 가격은 상승, 양은요 줄어들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뭐 해당 재화의 가격 혹은 임대료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요. 공급량 세 글자니까 뭐 곡선상 세 글자고 수요량 세 글자니까 뭐 곡선상 세 글자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P 아시겠죠? P 뭔데요? 해당 재화의 가격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공급 증가 요인과 공급 감소 요인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 증가 요인과 공급 감소 요인.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이건 가볍게. 자, 발달, 증가, 상승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가 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요. 건설 업체 수가 늘어나고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보완제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돈이 되니까. 됐어요?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고, 오케이?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가 풀리면 당연히 공급 증가가 되겠죠. 싸대요. 뭐가? 시멘트가. 맞아요. 토지가. 그쵸? 싸대요. 그럼 뭐?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공급 감소 요인은 한번 봅시다. 반대로 보시면 되죠. 반대로. 또 똑같이 반대로. 뭐? 생산요소 가격이 오르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규제가 강화하면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생산기술이 퇴보하고 건설업체 수가 감소하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이 감소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으로 두 개를 정리를 하셔야 될 때 어디에 힘을 주라고? 수요에 힘을 주어서 반드시 꼭 정리를 해달라고. 아시겠죠? 곡선에 대한 특징, 그리고 증가의 요인, 그리고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하셔야 되고, 수요량은 뭐가 변하는 거다? 곡선상에서의 표현이 되는 거고, 이 곡선상은 해당재와의 가격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뭐가 있다? 소선인 예대가 있다라는 거, 보이거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형태와 모양과 특성, 그리고 수요의 증가 요인,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는 유량과 저량까지만 하고 오늘 첫 시간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을 진행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은 죄다 뭐라 그랬어요? 유량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유량이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flow라는 뜻이죠. 흘러간다는 말은 무엇이 흘러가는데? 기간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함에 있어서, 체크를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측정을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종류에는 지대, 그쵸? 토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 그렇죠? 지대. 맞아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매달이라는 뭐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 매달. 맞죠? 한 달에 얼마. 소득. 이거 뭐예요? 연봉. 그렇죠?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신규 주택은 공급하는데 최소 얼마? 6개월 정도가 걸릴 수가 있겠죠. 주택 거래량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분기 주택 거래량. 1분기는 뭐예요? 1월부터 3월까지. 그쵸? 올 한 해 1인당 국민 총생산, GNP. 기간이 길면 유량, 현금으로. 영업하는 동안 현금의 흐름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나. 1년 동안에 영업하는 동안. 됐어요? 그래서 유량으로, 즉, 기간을 통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는 변수들, 토지 임대료, 소득, 신규주택, 공급량, 주택 거래량, 1분기 거래량 얼마, 1년간 국민 총생산 얼마, 장기 영업하는 동안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니, 그게 다 유량의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죠? 기간을 동반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으로 측정되는 변수, 우린 그거를 저량 스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잘 봅시다. 재고, 지금 재고 얼만데? 지금 자산 주머니에 돈 얼마 있니? 빚까지 포함해서. 근데 자산이 들어가니까 뭐도 포함한다? 자본도 들어가는 거고요. 길을 가다가 부동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10억이요. 가치. 주택보급률 지금 몇 프로입니까? 한 102% 정도 됩니다. 통화량,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니? 지금, 단기니까 지금. 인구 얼마? 5천만 명 좀 넘었다.
외환 보유액, 중요하죠. 최근에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 매각, 현금 흐름. 지금 매매하는 시점. 매매하는 시점에 현금 흐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유량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저량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나오는데 우리는 저량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량의 개념은 재고, 자산, 가치,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량에 있는 거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그래서 제자가 보통 단인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제자 말고 저의 수강생 제자님들 어떻게 달인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달인. 아시겠죠? 저 제자가 보통 단기 인구 이렇게 하나만 봐주세요. 그래서 유량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저량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제자가 보통 단인, 재고, 자산, 가치, 인구,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생기초에서 간단하게 외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까지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기초 수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준비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떠셨어요? 좀 들어보시니까 그래도 부동산 학개론이 이런 과목이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특히나 또 공인중개사라는 어떤 공적 영역에서 공인이 인정해주는 그 중개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신다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연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생기초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깔끔한 표와 그리고 풍부한 예시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기초 통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생기초를 들어보니 학개론 할만하겠구나, 나아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해 볼만 하구나 라는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 설명했던 내용들 조금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고요. 이 생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조금 더 친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를 통해서 시험도 합격하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꾸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의 그 꿈과 그리고 공인중개사 되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사회활동도 풍성하게 좀 더 즐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드리면서요.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기초 특강 2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